며느리가 우리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있었어요. 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파출소 이경사에게 말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가방 끈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평생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살아온 그녀가 며느리를 신고하러 경찰서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순자는 은퇴 후 혼자 사는 평범한 할머니였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7년째 혼자 살고 있었지만 그녀는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매주 수요일이면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목요일엔 성당 봉사활동을 나갔다. 주말이면 아들 박성민네 집에 들러 손주들과 저녁을 먹었다. 아들 성민이는 동사무소에서 20년째 근무하는 성실한 공무원이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했고 그래서 순자는 늘 안심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화려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이었다. 적어도 순자가 알던 세상에서는 그랬다. 며느리 이소정은 3년 전부터 재래시장에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소정인의 반찬이라는 간판을 달고 김치, 장아찌, 나물 같은 밑반찬을 파는 작은 가게였다. 처음엔 손님이 없어 걱정했지만 요즘은 제법 단골도 생기고 매출도 오르는 것 같았다. 소정은 늘 상냥했고 순자에게도 어머님 하며 다정하게 대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다정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몇 달 전부터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다. 처음엔 업무 스트레스겠지 싶었다. 그런데 주말마다 만날 때마다 아들의 눈가는 어두워졌고 말수도 줄었다. 손주들과 놀 때도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무언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성민아, 어디 아프니? 순자가 물으면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엄마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순자는 아들을 38년 동안 키워왔다.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며느리 소정도 달라졌다.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고 순자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 가끔 핸드폰으로 통화할 때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고 나오면 얼굴이 굳어 있곤 했다. 둘 사이가 안 좋은 건가? 순자는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한 건 아닌가 걱정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차갑지도 싸우는 것 같지도 않았다. 오히려 뭔가를 함께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순자는 며느리 가게에 들렀다. 소정이 혼자 장사하느라 힘들어 보여서 가끔 청소나 설거지를 도와주곤 했다. 그날도 소정이 어머님, 잠깐 은행 좀 다녀올게요. 10분이면 돼요 하며 급하게 나갔다. 순자는 가게 안을 정리하며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다. 그러다 계산대 근처를 청소하던 중 서랍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원래라면 그냥 닫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봉투 겉면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출 상환 안내 박성민 명의.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봉투를 꺼내 펼쳐보니 대부업체 로고가 찍힌 서류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일정, 그리고 명의인은
분명히 박성민이었다. 금액은 1,200만 원. 이자는 월 15%. 이게 무슨 일이야? 순자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아들이 돈을 빌렸다는 것보다 며느리 가게 서랍에 아들 명의 대출 서류가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했다. 왜 아들 명의로 빌린 돈이 며느리 가게에 있을까? 아들은 알고 있을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황급히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다. 소정이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은행이 사람이 많아서요.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돌덩이가 하나 들어앉은 것 같았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다. 아들에게 물어봐야 할까? 며느리에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순자는 그날 이후 며칠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계산대 서랍에서 본 그 서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대출 상환 안내 박성민 명의. 빨간 글씨로 적힌 그 문구가 밤마다 눈앞에 어른거렸다. 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 아들이 정말 힘들어서 돈을 빌린 거라면 어머니가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들은 상처받을 것이다. 며느리에게 물어볼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들 몰래 명의를 도용한 거라면 그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일상을 이어갔다. 경로당에 나가도 화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성당 봉사를 해도 마음이 무거웠다. 친구들이 순자야, 무슨 일 있니? 물어도 아니야, 괜찮아 하고 웃어넘겼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순자는 다시 며느리 가게에 들렀다. 소정이 전화로 어머님, 오늘 손님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시간 되시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순자는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혹시 가게에서 뭔가 더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게에 도착하니 소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반찬을 포장하고 있었다. 단골 손님 몇 명이 줄을 서 있었고 전화 주문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주문이 갑자기 몰려서요. 괜찮아. 내가 설거지하고 청소할게. 순자는 안쪽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설거지통에는 반찬 용기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손을 움직이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계속 계산대 쪽으로 향했다. 1시간쯤 지나자 손님들이 빠져나갔다. 소정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휴, 오늘 진짜 바빴네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장사 잘 되는 게 다행이지. 그러게요. 요즘 매출이 좀 올라서 다행이에요. 소정은 환하게 웃었지만 순자는 그 웃음이 어딘가 억지스럽게 느껴졌다. 매출이 올랐다면서 왜 대출을 받았을까? 그것도 아들 명의로? 소정아. 네, 어머님? 요즘 가게 운영하는 거 힘들지는 않니? 소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처음보단 훨씬 나아졌어요. 돈 필요한 거 없어?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소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가 잠깐 창고 정리 좀 할게요 하고는 안쪽으로 들어갔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다. 그때였다. 계산대 위에 놓인 소정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가 온 모양이었다. 순자는 무심코 핸드폰 화면을 보았다. 화면에는 메시지 내용 일부가 떠 있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300만 원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더원대부. 순자의 손이 얼어붙었다. 더원대부. 서랍에서 봤던 그 대부업체 이름이었다. 300만 원을 금요일까지 갚아야 한다니. 그것도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순자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소정이 창고에서 나올까봐 불안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단순한 대출이 아니었다. 불법 대부업체, 고금리, 협박성 문자. 성민이가 이걸 알고 있을까?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민아,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괜찮아.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저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성민아.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혹시 요즘 돈 문제 같은 거 없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순자는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의 고민을, 두려움을, 괴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라고.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아들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난 순자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엔 거짓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걸 알았다. 그날 저녁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다. 대출 서류, 협박 문자, 아들의 창백한 얼굴, 며느리의 불안한 눈빛. 모든 게 퍼즐처럼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순자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꼈다. 68세 할머니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아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그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파출소 이경사를 떠올렸다. 이경사는 동네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경찰이었고 순자가 미아를 찾아준 일로 인연을 맺은 이후 가끔 안부를 주고받던 사이였다. 이경사님께 상담이라도 해봐야겠어.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직전 그녀는 다시 망설였다.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며느리를 의심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러나 그 순간 머릿속에 다시 떠오르는 문자 메시지.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정순자는 이경사에게 전화를 걸기 전 한 번만 더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며느리가 정말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아들도 알고 있었던 일은 아닐까? 순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며느리 가게 근처로 갔다. 시계는 오후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니 소정이 아직 정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순자는 가게 앞으로 다가가려다 멈칫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마음이 복잡했다. 그때 가게 뒷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소정의 목소리였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다. 순자는 무의식적으로 가게 옆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뒷문 근처에는 쓰레기통과 빈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순자는 그 뒤에 몸을 숨겼다. 아니, 아직이요. 이번 주 안에는 어려워요. 소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톤이 날카롭고 조급했다. 알아요, 알아요. 제가 약속 어긴 거 아는데 그래도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다음 주면 돈 들어와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사람 명의로만 빌리면 돼요. 어차피 본인은 모르니까 문제 없어요.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사람이라는 건 아들을 말하는 걸까? 이번 달까지만 버티면 남편 연금이 다 제 통장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제가 연금 수령 계좌를 제 명의로 바꿔놨거든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남편 연금을 자기 통장으로? 아들 몰래? 네, 알겠어요. 금요일까지 300만 원 입금할게요.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네, 네.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소정이 한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젠장. 소정의 낮은 신음이 들렸다. 순자는 몸을 더 낮추고 숨을 참았다. 뒷문이 열리고 소정이 안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문이 닫혔다.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방금 들은 게 현실인가 싶었다. 며느리가 아들 명의로 돈을 빌리고 아들의 연금 통장까지 자기 명의로 바꿔놨다고? 이건 사기야. 순자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비명이라도 지를 것 같았다. 믿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가 그렇게 다정하게 어머님하고 부르던 며느리가 자기 남편을 이용하고 있었다니. 순자는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들은 대화로 가득했다. 그 사람 명의로만 빌리면 돼요. 남편 연금이 다 제 통장으로 들어올 거예요. 어차피 본인은 모르니까. 아들은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 명의로 대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자기 연금이 아내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며느리는 남편을 철저히 속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내 아들이 저렇게 이용당하고 있었구나. 순자는 한참을 울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서. 그날 밤 순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에게 직접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들에게 말하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 충격을 받지 않을까? 가정이 깨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순자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며느리는 계속해서 아들 명의로 돈을 빌릴 것이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결국 아들이 모든 걸 떠안게 될 것이다. 안 돼. 내가 막아야 해. 새벽 5시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평소 알고 지내던 파출소 이경사의 번호를 찾았다. 그리고 아침이 되길 기다렸다. 오전 9시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경사님? 저 정순자인데요. 아, 순자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상담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파출소로 오시겠어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 같았다. 며느리를 신고하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아들은 자신을 원망하지 않을까?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아들은 평생 빚더미에 갇히게 될 것이다. 며느리에게 이용당하며 인생이 무너질 것이다. 미안하다, 성민아.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지켜야 해. 순자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파출소로 향하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68세 할머니의 작은 결심이 이제 큰 파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순자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2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파출소에 들어온 건 겨우 두세 번뿐이었다. 미아를 발견해서 신고했을 때, 길에서 지갑을 주워서 맡겼을 때, 그때는 떳떳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기 며느리를 신고하러 온 것이다. 어서 오세요. 젊은 경찰관이 인사했다.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이경사님 계신가요? 아, 이 경사님요? 잠시만요. 잠시 후 50대 초반의 이경사가 안쪽에서 나왔다. 그는 순자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아이고, 순자 할머니. 오랜만이네요. 어쩐 일이세요? 경사님, 저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경사는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에서 편하게 이야기하시죠. 이경사는 순자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문을 닫고 의자를 권하며 물 한 잔을 건넸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순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어젯밤 새벽까지 정리한 내용이었다. 대출 서류를 본 날짜, 협박 문자를 본 시간, 며느리의 통화 내용. 모두 빠짐없이 적어두었다. 경사님, 제 며느리가 우리 아들 명의로 돈을 빌리고 있어요. 순자는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다. 계산대 서랍에서 발견한 대출 서류, 핸드폰에 뜬 협박 문자, 가게 뒷문에서 엿들은 통화 내용.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말했다. 이경사는 처음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연금 수령 계좌도 자기 명의로 바꿨다고요? 내 통화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 연금이 다 제 통장으로 들어올 거예요 라고. 이경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부부간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사기입니다. 명의도용이고 금융사기예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기. 그 단어가 너무 무겁게 다가왔다. 아들분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아니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을 때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이경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이 문제를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며느리분이 조사를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며느리가 처벌받는다. 그건 곧 가정이 깨진다는 의미였다. 손주들은 어떻게 되나? 아들은 자신을 원망하지 않을까? 할머니, 이경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 경험상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집니다. 지금 신고하지 않으면 며느리분은 계속해서 아들분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은 결국 아들분이 떠안게 돼요. 그럼 우리 아들이 평생 빚더미에 갇힐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다 압류당할 수 있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창백하고 수척해진 얼굴. 말수가 줄어든 모습. 이미 아들은 고통받고 있었다. 신고하겠어요. 순자는 눈을 뜨며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우리 아들을 지켜야 해요. 제가 엄마잖아요. 이경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그럼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네. 이경사는 서류 양식을 꺼내 순자 앞에 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피해자는 아들분이 됩니다. 할머니께서는 신고인이시고요. 여기에 발견하신 사실들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첫 문장을 쓰려는데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이경사의 격려에 순자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다. 며느리 이소정이 아들 박성민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진술서를 다 작성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순자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다. 날짜, 시간, 장소, 들었던 대화 내용. 잘 쓰셨습니다. 이경사는 진술서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분의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면 더 명확한 증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희가 금융감독원과 협조해서 아들분 명의로 된 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관련된 불법 대부업체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할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할머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며느리분이 언제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혹시 며느리분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 주실 수 있으세요?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며느리를 감시하는 것. 그건 마음이 편치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이경사는 명함을 건넸다. 순자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파출소를 나오는 순자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홀가분했다. 혼자 짊어지고 있던 비밀을 누군가와 나눈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성민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조금만 버텨라. 그녀는 주머니 속 명함을 꼭 쥐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 68세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아들을 지키기 위한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쟁이. 진술서를 제출한 지 5일째 되던 날, 이경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저 이경사입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정순자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말씀하세요. 며느리분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아들분 명의로 된 대출이 총 3건이에요. 합계 3,200만 원입니다. 순자는 현기증이 났다. 3,200만 원. 아들의 연봉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오후 2시에 또 대출을 받으러 간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내일이요? 네. 불법 대부업체와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일 시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서류 작성하기로 했다더군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며느리는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었다. 저희가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입니다. 불법 대부업자도 함께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아들은요? 아들분께는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알려드려야 충격을 덜 받으실 테니까요. 아니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말할게요. 제가 먼저 아들한테 말하고 내일 같이 있어 줄게요. 이경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전화를 끊은 순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 아들에게 말해야 했다. 며느리가 한 일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순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민아,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니? 엄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응. 엄마 집에 잠깐만 들러줄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알겠어요. 내일 점심때 갈게요. 다음 날 금요일 오전 11시. 아들 박성민이 어머니 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성민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불안해했다. 앉아라. 순자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그 옆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성민아,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거 알고 있니? 성민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내 며느리가 소정이가 내 명의로 돈을 빌렸어. 3,200만 원. 그게 무슨... 성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순자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가게에서 발견한 서류, 뒷문에서 엿들은 통화, 경찰에 신고한 일까지 모든 것을. 아들은 점점 창백해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소정이가 그럴 리 없어요.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성민아.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 오후 2시에 소정이가 또 대출 받으러 간대. 시장 근처 카페에서. 경찰이 현장에서 잡을 거야. 안 돼.
성민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다. 제가 가서 막을게요. 소정이한테 물어볼게요. 성민아, 앉아. 순자가 아들의 팔을 잡았다. 이미 늦었어. 경찰이 움직이고 있어.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엄마가 신고한 거예요? 성민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먼저 얘기 안 하셨어요? 너한테 말했으면 넌 어쩔 거였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정이 편들고 덮으려고 했겠지. 그리고 빚은 계속 늘어났을 거야. 넌 평생 빚쟁이로 살았을 거란 말이야.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오후 2시 10분. 이경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검거했습니다. 며느리분과 불법 대부업자 모두 현장에서 체포했어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옆에 앉은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아들분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럴 겁니다. 천천히 회복하실 거예요. 할머니께서 잘 지켜봐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성민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 가정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몰랐어요. 소정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성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42세 중년 남자가 어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순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어떻게 괜찮아져요? 아이들은 어떡해요? 집은 어떡하고? 하나씩 해결하면 돼. 엄마가 도와줄게. 빚도 같이 갚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성민은 한참을 울었다. 순자는 그저 아들을 안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소정은 사기죄와 명의도용 혐의로 구속됐다. 불법 대부업자도 함께 검거됐고 아들 명의로 빌린 대출금의 상당 부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무효화될 수 있었다. 박성민은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그가 갖기로 했고 순자는 아들과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그들의 집 근처로 이사했다. 어느 저녁 손주들이 잠든 후 순자와 성민은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엄마. 응? 그때 엄마가 신고 안 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을 거야. 미안해요. 그때 엄마한테 화냈던 거. 괜찮아. 내가 그럴 만했어. 성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돈보다 믿음이 무너지면 가정은 끝이더라고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너랑 나랑 아이들이랑. 처음처럼. 네, 엄마.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웠지만 상쾌한 바람이었다.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듯한. 68세 할머니 정순자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아들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이제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가족이란 때로는 아픈 진실을 마주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낸 사람은 68세의 작은 할머니였다.